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하며 4년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미증시가 다우를 제외하고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급락했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급반등에 성공하며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호재가 만발한 인텔의 주가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외에서도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인텔의 신임 CEO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TSMC의 인텔 파운드리 부분 운영 계획 추진 및 엔비디아 등 합작 투자 컨소시엄 합류 소식이 연이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테슬라가 CPI 둔화 소식에 전일에 이어 오늘도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크게 둔화하자 연준이 금리 인하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 증폭이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의 관세 발효에 맞서 약 31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은 캐나다의 이번 대미 관세 보복 조치가 향후 글로벌 경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다렸던 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오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 정책이 부담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일부터 그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맞불 작전으로 이 보복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테슬라 공격은 국가 테러인데요. 최근 들어서 머스크 CEO의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이 테슬라 매장이 공격당하는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꼭 체크해 볼 코인 뉴스들 그리고 코인 시황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빅애플 스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제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면서 나스닥이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다행히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또 연동이 되게 될지 전략들 챙겨보겠고요. 먼저 경제 키워드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는 테슬라 공격은 국가 테러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 테슬라 매장에 대해서 테러가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매장 공격을 국내 테러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그 트럼프가 이제 테슬라를 위대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머스크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발언을 하면서 결합하면서 이제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이 있는데 일단은 기업 보호 이미지를 먼저 강화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친기업 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 이미지를 일단 본인이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업 보호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정치적 동맹을 또 강화하는 이미지를 또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이제 어떤 그런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보수층 지지를 강화하는 그런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플랫폼에서 여론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환경 규제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환경 보호를 견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환경 자동차 기업이지만 최근 급진적인 환경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를 공격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함에 따라 보수층의 반환경 규제의 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환경 운동과 반기업 정서를 가진 진보 세력을 약화시키고 보수 지지를 결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죠.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부각시키고 경제 정책을 자신이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신은 친기업인이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강화시키고 시위 소요의 명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이유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있었던 이 매장 테러 사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머스크와 테슬라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또 다르게 본다면 시위 확산을 좀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조치가 머스크와 테슬라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트럼프가 얻는 장점과 이제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얻는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는 이런 효과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게 얻느냐라면 법과 질서를 이제 지키는 지도자로서의 강한 어떤 이미 그런 게 약간 독불 장군이 지금 어쨌든 관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독불 장군이 이미지가 있으면서 국내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강한 지도자 이미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업들한테도 지금 어떤 관세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는데 치연 기업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차별화될 수 있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최근에 이제 어떤 여기 이제 전기 자동차 정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머스크하고의 관계가 좀 약간 소원해졌는데 머스크와의 정치적 동맹을 또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보수층에 대한 어떤 그런 세력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반 트럼프에 대한 시위들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탄압할 수 있다 그럴까? 이런 데 대한 명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명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이런 반대 세력들이 어쨌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사실은 지금 너무 이런 부분들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국가 테러로 왜 규정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국가 테러다. 사실 이게 사적인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가 테러라는 게 정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왜 국가 테러인지 이게 짐이고 국가다라는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내가 말하면 국가 테러야라는 이런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캠프가 사실은 자신들이 말하면 모두가 다 바이든이 잘못이야. 이거는 뭐 바이든 때문이야. 바보야. 이건 바이든 때문이야라는 약간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가 사실은 지금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당 부분은 다 바이든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있다라고 지금 모든 이 꼴이 다 바이든 때문이야. 비코즈 오브 바이든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때문에 역공을 받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머스크가 얻는 장점도 많습니다. 사실은 머스크가 이제 지금 사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번 어떤 트럼프의 어떤 혜택으로 이제 발언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보호한다는 기업 이미지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둘이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발언으로 사실 공고하다.
지지를 받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링크나 이제 X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환경단,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환경단체의 또 반발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머스크 운동이 지금보다 더 불타오를 가능성은 훨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미국 시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힘이 강하지만 트럼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글로벌 시장이죠.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위험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 요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가 최근에는 머스크한테 힘을 좀 네네. 많이 좀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명분을 확보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 그리고 단점으로 보자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가제품의 쇠퇴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가 좀 도래하게 되면서 사실상 하드웨어에 대한 혁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제품이 지금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AI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젯, 새로운 전자기기를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가젯이라 그러면 이제 용어가 약간 새로울 수 있는데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누구나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니 같은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이제 사시면 이런 기계들이 있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이 음성에 따라서 이제 작동해주는 클로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제품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써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알렉사 같은 것들인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제품이나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들은 지금 여러분들 AI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초에 나왔던 거, 지난해 나왔던 것들보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AI에 가는 요 가전제품들, 하드웨어 제품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2024년도에 나왔던 실패한 가전제품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가장 기대돼서나 실패한 가전제품들이 있다고 선정될 정도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AI 포켓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품입니다. 레빗 R1이라고 CES 2024에서 공개해서 기회를 모았던 AI 기반 포켓 어시스턴트인데 이 제품은 초기에 10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에는 기대를 못 미쳤던 제품이고요. 아예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능이 미완성된 상태이고요.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제 실행이 단순히 기기로 판명이 됐고 보안 문제가 제기됐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제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 비전 프로입니다. 이거 사실 애플에서 가슴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제품인데 사실은 이게 3,499달러로 되게 초고가 제품입니다. 기술적 성능은 되게 뛰어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애플이 나왔던 제품 중에 가장 평가가 떨어졌던 제품입니다. 애플의 유명 분석가인 여러 사람들이 따르면 출하량이 초기에는 뭐 7, 80만 대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만 대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VR 시장에서 이미 300달러 수준으로 이제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어앉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헤드셋의 일상적인 착용감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제품이 가장 이 제품 때문에 AI 제품의 이제 하드웨어 제품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휴먼 AI 핀이라고 합니다. 이제 AI 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제품인데 사실은 요 제품은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혁신이라고 해서 이제 뭐 샘 알트먼도 투자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옷깃에 이제 착용하는 제품이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긴 했는데 실제로 사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 케이스에 화재 위험도 있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및 자동차에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후에 판매된 제품은 환불이 되는데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고 이제 500에서 6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소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나올 제품들이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제품은 이제 휴레패커드에서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특허가 나왔는데 특허가 거의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렉사도 최근에 플러스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소프트웨어만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하드웨어 제품은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그냥 나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해야겠다, 있는 제품에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제품의 웨어러블을 넣어서 그냥 사용하는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은 빅테크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차라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드웨어에 여기에 심자라는 구조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마존의 알렉사 플러스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 또한 지금 개발이 좀 중단됐다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 기본적으로 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신형 하드웨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은 업그레이드된 AI 비서인 알렉사를 공개했지만 이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 어떤 스피커 에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알렉사 밑에 보면 에코라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사 플러스는 발표했지만 밑에 있는 하드웨어 에코나 그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TV 등 기존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소 팀들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정을 이제 2020년에 이제 사업 부분을 구조정을 했고요. 스마트 부분에 있는 요 하드웨어 부분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오히려 AI 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했고 오히려 엔트로픽 쪽이라고 해야죠. 그 하드웨어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의 투자를 훨씬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이동이 좀 됐습니다. 투자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기존에 있던 말씀하셨던 대로 하드웨어는 축소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좀 치중하는 이런 방향을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렉사를 처음에 좀 공개했을 때도 사실상 한 가지 가장 눈에 띄는 점을 꼽아보자면 화려한 기기랑 같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기 개발이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잠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샘 올트먼이 개발했던 그 오븐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오브라고 이제 잘 말씀하셨는데 이건 약간 기존 하드웨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 이제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개발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완전 다른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인식하는 어떤 인식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과하는 어떤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갈 때 이제 이런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어디로 지문 인식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 웨어러블이 아니라 인식체 하는 어떤 통과하는 자물쇠 같은 그런 역할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역할이네요. 예, 보안 역할은 단순히 어떤 통과하는 자물쇠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안 혹은 어디 들어갈 때 지문 인식하는 개념이랑 비슷하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경제 키워드 두 가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로는 틱톡 수면 유도 만나보겠습니다. 틱톡이 최근에 청소년의 밤 10시 이후의 사용을 제한하고 부모가 좀 통제하는 걸 기능을 강화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요 기능부터 살펴보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만 18세 사용자에게 하루 60분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게 수 있고요. 60분을 초과하려면 부모나 그러니까 보호자들에게 암호를 입력하면 30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 및 그러니까 보호자를 위해서 세이프티 및 페어링 기능을 넣었다는 게 일정하고 뭐 맞춤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린 타임 여러 가지가 있고 야간 사용 및 제한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외모 및 필터 사용을 제한했다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일단 이게 뭐냐면 어쨌든 부모가 제한을 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10시 이후에 16세 미만 사용자들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틱톡을 무제한적으로 못 쓰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부모가 원격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유료로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뭘 쓰게 하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틱톡이 이 부분을 못 쓰게 자체적으로 부모가 못 쓰게끔 이제 연동을 해서 못 쓰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모 통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취침 시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도 나온다고 하고요. 네네네. 더불어서 뭐 잔잔한 음악도 나와서 사실 어떤 새로운 영상이나 뭐 피드를 본다기보다는 잠을 좀 잘 수 있게끔 네네. 유도하는 기능이 네.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습관을 개선하는 데 네네네.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틱톡이 AI 기반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강제성이 좀 부족해서 네.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부모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누가 하면 작용한 반작용이 있고 요즘 청소년들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뭐 요 정도는 부모 계정을 만들 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설정을 하면 무조건 이거는 16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6세나 이렇게 하면 요 연령을 뛰어넘게 설정을 하면 자동 제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제어를 할 수 있죠. 근데 요 기능을 자기가 이제 가입을 할 때 이걸로 18세인지 16세인지 틱톡이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 승인 없이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틱톡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VPN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3자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틱톡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앱이라고밖에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잘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밖에 이렇게 그대로 이걸 사용할 수 틱톡을 정말 잘 쓰는 어떤 청소년이라면 이걸 그대로 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회 기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뭐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기기를 다른 걸 쓰거나 꼭 이 기기만 쓴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를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사실은 틱톡을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뭐 다른 SNS, 인스타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고 부모를 해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있고 사용 시간 제한에 대한 것도 이런 거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문제는 이 사용 시간에 제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계속 뭔가를 강요하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요 수면 시간 제한보다는 알고리즘이 더 문제예요. 틱톡은 알고리즘이 계속 뭔가를 강요하고 뭔가를 계속 틱톡에 유리하게 대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거를 좀 제한해 줄 방법이 더 문제인데 단순히 수면 시간만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서 알고리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수면 시간만을 하는 자체가 과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저는 이 생각 자체가 좀 약간 너무 제가 볼 때 중독성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볼 때 다음 날 더 오래 있을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면 시간 자체를 한다고 해서 이 중독성이 없어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잠자는 시간을 덜 한다고 해서 틱톡을 덜 쓸까? 중독성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제가 볼 때 틱톡이 좀 아니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단순히 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효과가 좀 덜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강제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장점으로 좀 보자면 이미 이제 이전에 시험을 좀 해봤던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 경향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너지 효과가 또 발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웨이모 로보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모가 실리콘밸리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좀 어떤 건지 그리고 기존 내용과는 또 어떻게 좀 다르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웨이모가 이제 사용 시간, 그러니까 사용자들도 제한하고 사용 시간도 제한했는데 이번에 사용자도 넓히고 사용 곳도 넓히고 이런 게 이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웨이모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테슬라가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웨이모가 완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웨이모의 무조건 단점은 비 오는 날
그리고 고속도로가 안 된다는 거 외에는 거의 단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웨이모가 정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30만 명 정도밖에 못 쓰는 단점이 있었고 LA의 지역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가 LA 카운티에 8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00km 미터 제반을 이제 쌍방향을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됐고요. 산타모니카와 할리우드 그리고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이제 USC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을 이제 하게 됐고요. 원래는 30만 명 대기자 있는 부분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입니다. 그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타시면 운전자 없이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벨 4, 5단계거든요. 4, 5단계면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LA 가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율주행 승차감도 아주 좋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하시게 되고 이 사용자 만족도를 보시면 5점 만점에 4.7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서비스 출수 이후에 만족도가 높고 써보신 분은 100명 중에 96명이 다시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도 서비스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이제 지역도 넓혔고요. 하게 됐고 이제 많이 쓰시겠다고 하고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많이 하게 됐다고 하고 앞으로 지역을 더 넓히겠다고 하니까 텍사스와 이제 세 곳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게 되면 전면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이제 요게 이제 라이더로 하는 거라 약간 이제 안정성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못 나갑니다. 이제 도심에서만 하는 거라 요게 좀 약간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웨이모는 향후에 일반 대중들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강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웨이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실리콘밸리 포함해서 이제 웨이모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실리콘밸리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베이 지역의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웨이모가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사용자나 아니면 확대 지역을 좀 넓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버랑 협업을 하면서 또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게 상용화가 될 거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라이벌로 테슬라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테슬라는 걸까요? 사실은 기술 수준이라고 하기 약간 말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레벨 2, 3 정도 FSD 기술력이 좀 다릅니다. 기술이 좀 다르고 사실은 로보택시를 최근에 선보였지만 사실은 그걸 그때 당시에 옆에서 막 조종한다는 얘기 좀 있었어요. 사실은 약간 의심스러운데 테슬라는 아직 레벨 4 단계를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고 실제 운전 과정을 완전히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도 완전히 그게 FSD라 서로 이제 기술력이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고 다만 이제 테슬라는 이제 구현만 된다면 이게 완전히 좀 그 웨이모랑 다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지역에 따른 게 구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웨이모의 단점이라고 하면 고속주행,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이 안 되고 지역마다 가서 완전히 그걸 이제 체계화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축적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에서 이게 만약에 LA면 LA에 축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 웨이모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 도심에서 축적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게 아니라 FSD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도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레벨 4 단계가 만약에 구현이 완전히 된다면 이게 완전히 구현이 되면 그냥 그 나라에서 구현이 된 건 그냥 가지고만 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구현이 아직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2, 3 단계이기 때문에 요게 단계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도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도입이 가능하다고만 말을 하지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고요. 테슬라의 이제 요 FSD 그 로보택시는 전 세계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델 3랑 모델 Y가 지금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구현이 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다나 카메라 없이 운전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출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웨이모랑 이제 라이벌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웨이모가
2030년 정도면 완전 자율주행이고 서비스가 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중국은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출시는 안 됐지만 국내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완성차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하는 바이두나 샤오미가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바이두나 비아디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오히려 로보택시 시장을 더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아이오닉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제 레벨 4까지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을 둘러싸고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웨이모의 경우에는 2030년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풀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5번째 키워드는 구글 AI 투트랙입니다. 구글이 독점 우려 속에서도 지금 불구하고 자체 AI 개발도 하고 있고 AI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법무부가 구글의 그 AI 투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그거랑 관련해서 일부 허용했다라는 보도가 좀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엔트로픽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자신의 이제 그 법무부 하고 나서 밝혔더니 엔트로픽의 14% 정도 그리고 1% 정도 남아서 최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15% 정도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정도 더 투자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엄청난 걸 투자하고 있어요. 이 정도 투자하겠다 지분 투자를 하고 추가로 7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 투자하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게 사실 엔트로픽은 지금 가장 챗GPT의 경쟁 모델이란 클라우드인데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검색 기능이 이게 왜 이게 하려면 이게 검색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이 클로셋이 이 검색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독점 논란이 연결되고 있는데 요거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나도 제미나이라는 게 있는데 왜 또 AI에 투자하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미 법무부가 구글이 독점적 행위라고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일단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AI 부분에서 다각화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미나이가 생각만큼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써봤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챗GPT나 이런 것만큼 명령어 체계도 어렵고 검색도 잘 안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구글이 만든 거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가 아닐 정도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공룡에 있는 그 개발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잘 만들지도 못하고 빨리 뭔가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AI 기업에 투자하는 게 빠르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려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AI 모델이 확보되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AI 쪽에서는 이제 오픈AI 같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쪽에 아직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클라우드 생태계를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생태계에 어떤 맞는 AI 어떤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엔트로픽 같은 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연구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와 클라우드를 또 필요해서 두 개 기업을 또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찌감치 오픈 AI를 통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픽을 통해서 AI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독점 논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러한 투자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 같고 자신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혁신에 뒤처지기 하지 않기 위한 거고 자체 AI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엔트로픽에 관해서는 아마존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AI 시장에서 이제 그 인프라 시장에서 클라우드 AI 칩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체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도 이제 생태계가 중요한데 이 생태계를 만들 때 자신들만으로 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엔트로픽 같은데 이제 우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규제 리스크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리스크도 해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어쨌든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군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네네. 보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과 이렇게 좀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다 있죠. 다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저에 기반을 둬서 기본적으로 오픈 AI가 만들면 요거를 이제 애저에 장착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요거를 애저에 붙이는 이런 방식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확장 자신 똑같습니다. 이제 AWS에 기본적으로 엔트로픽이 투자해서 요걸 하고 알렉사 쪽에 투자를 해서 알렉사 그다음에 클라우드 AWS 그리고 엔트로픽 요 세 개를 연동하는 약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오픈 AI죠. 이제 라마를 하면서 AI 민주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라마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요걸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랑 협력을 합니다. 엔비디아랑 협력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투자를 또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지 않지만 엔비디아에게 뭐 칩을 하면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체 칩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방식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화 방식을 하면서 오픈 소스를 하면서 개발을 해달라고 많은 소스를 개발해달라고 하면서 AI를 하는 약간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칩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칩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생태계를 주도하는 방식을 약간 고민하고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판매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고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랑 아마존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AI 칩이랑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달받은 자금을 다시 한번 또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현재 구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메타 자체 칩 살펴보겠습니다. 메타가 자체 AI 학습용 칩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칩이고 또 개발 목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전에도 칩을 만들긴 했어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칩을 여러 가지를 만들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용 메타 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빅테크들도 자체 칩을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최근에 GPU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엔비디아 GPU H100이나 H200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것도 그나마 달라고 해도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엔비디아가 너무 여기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만들어서 이 칩은 이제 어쨌든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자체가 설계를 하고 칩을 맡기려면 이제 자체가 하는 게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자신들이 메타 기술이나 AI 연구를 위해서 이제 칩을 만드는 겁니다. 병목 현상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큰 건 AI 훈련비 추론을 최적화된 전용 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범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화된 AI 작업이나 효율성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크고요. 메타는 사실 라마라는 요 언어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군사용으로도 쓰고 어쨌든 오픈 소스를 개발하는 게 가장 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연산 효율적인 것도 많고 GPU가 사실은 비싸기도 하지만 이게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많이 열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체 칩을 개발하면 연산에 필요한 것만 딱 해서 자신들이 그 다음에 또 칩을 개발하면 비효율적을 버리고 또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GPU를 하면 병력 현상도 많고 필요 없는 에너지도 많이 쓰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을 줄이고 병력 현상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비용 증가가 전력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너무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회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체 칩 GPU를 이제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게 되는 거고요. AI 훈련들을 계속 시키다 보면 자체 칩들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나중에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체 칩을 계속 개발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해온 구조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쌌었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 칩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메타처럼 자체 칩을 개발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을지 메타와는 또 어떤 차이점을 좀 네, 보게 맞습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구글이 사실은 먼저 알파벳이죠. TPU라고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칩 이름이고 이것도 AI나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AI 훈련이나 추론이 됐습니다. 요것도 이제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제 메타랑 비슷한 이유인데 구글 클라우드와 검색 엔진의 자율운전 같은데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에 이걸 넣었으니까 웨이모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공을 거뒀고요. 2015년부터 TPU로 돼서 이제 현재 V5까지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이 사실 레벨 4까지 5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라고 제미나이에도 이걸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지금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이게 왜 와 있지 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와의 차이점은 메타는 내부 AI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라우드나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이 돼 있고 메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요게 잘 돼서 이제 여러 나라에도 이제 수출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라고 돼 있습니다. 마이아라고 돼 있고 코발트라고 돼 있는 AI 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I 훈련에 최적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이제 애저라고 클라우드에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빙이라고 여러분 검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최적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할 생각을 하고 2023년에 좀 뒤늦게 했습니다. 여기는 뒤늦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픈AI 챗GPT를 하고 있죠. 여기 챗GPT의 학습에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픈AI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적화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PU 사용을 줄이는 부분에 이걸 이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생각을 했고요. 아마존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트라니움이란 이름으로 이제 AI 훈련을 하고 있고요. 추론용으로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애플도 최근에 애플 실리콘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 애플 맥에 M1, M2, M3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 이름을 지어서 이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칩이라고 해서 애플 자체 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태블릿 PC에 보면 M3라고 되게 제가 볼 때 되게 잘 만든 칩이에요. 요 자체 칩을 만들어서 해서 되게 성능이 좋고 되게 잘 만든 칩입니다. 물론 애플이 좀 비싸긴 하지만 이 칩을 개발해서 애플은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최적화된 칩인데 요 부분을 이름을 그대로 따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테슬라도 도조 스포컴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칩이거든요. 요걸 이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FSD에 하기 위해서 만든 칩인데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GPU보다 이제 그 자율주행에 특화됐게 왜냐하면 GPU는 여러 가지 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소모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각자들은 이제 자기의 자체 칩으로 만든 거는 자신들에게 딱 맞는 효율성에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체적으로 앞으로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보면 빅테크 기업들도 다 나서서 투자를 해서라도 자체 네네. 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AI 칩을 개발하는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비용 절감이나 최적화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모델이 최적화되는 거 있고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GPU나 이런 게 쓰면 데이터 보안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AI 패권 확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즉 AI 산업이 발전될수록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 개발이나 경쟁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점차적으로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HBM을 포함해서 이제는 AI직 반도체로 조금씩 좀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AI직 반도체가 좀 더 인기를 얻게 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있는 HBM 관련주들도 또한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까지 그리고 메타 AI 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 0.6% 강보 합권에서 약간 머무르게 되면서 83,000선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는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1,907달러 선 아직까지도 1,900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지난달 이후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XRP 9 리플 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시각 약 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2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XRP가 4월 들어서 대규모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SEC 소송 해결 가능성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또 기술적인 강세 신호가 맞물리면서 XRP 가격이 시장을 앞서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 기다려주고 있네요. 지금 시각 0.54% 올라서게 되면서 18만 7천 원 선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이어서 도지코인 보도록 할게요. 3.8%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도지코인입니다. 지금 시각 253원 막 지나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휴전안에 동의함에 따라서 이 도지코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꾸준히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에이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94%, 약 1%가량 올라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1,080원 선 막 넘어서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체인링크 약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2만 원 선을 어느덧 눈앞에 뒀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이어서 수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량 올라서면서 3,350원 선 가리키고 있네요.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위와 라이트 체인과 같은 새로운 AI 프로젝트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발란체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6%대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오늘 강세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6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스텔라 루멘 다음으로 이 아발란체 ETF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는 소식까지 저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0.79% 올라서게 되면서 382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바이누 보도록 할게요. 1.79%, 약 1.8%가량 상승 중이네요. 아직까지는 주간 기준으로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승과 하락을 등락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레이어 2 솔루션이죠. 이 시바리움의 활성화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이 되네요. 최근 25만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겠죠. 이에 암호화폐 분석가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리움의 발전 여부가 시바이누의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결정할 주요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바로 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4월 2일까지 관세 관련 우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난센의 수석 연구 분석가 오렐리 바르테르는 미국 주식과 함께 크게 하락 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로 인해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바르테르는 특히 트럼프가 예고했던 상호 관세 예정일인 4월 2일까지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관세 관련 우려로 인해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세 논란이 4월 2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상호 관세 발표와 협상이 시장의 위험 감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은 상대 강도지수 RSI 기준 최저치에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KX 유럽이 유럽에서 암호화폐 시장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전했습니다. OKX 유럽은 몰타에서 금융상품 시장 지침 2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올해 말 몰타 금융서비스 기관 MFSA의 인가까지 받게 되면 이 유럽 경제 지역이죠. EEA에서의 기관 고객에게 파생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30개 EEA 회원국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역내 소매 및 기관 고객이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할 수 있고요. 또 OKX는 유럽연합의 암호화 자산시장 규제 MICA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은 최초의 글로벌 거래소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아부다비에 기반을 둔 첨단 기술 투자자 MGX가 20억 달러 규모의 중요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바이낸스에 대한 첫 기관 투자이자 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이고요. 이어서 암호화폐로 지불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투자는 MGX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바이낸스의 소수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이는 MGX가 블록체인이 사회에 미치는 변혁적 영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MGX는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블록체인 기술, 금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혁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바이낸스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암호화폐 규제와 또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의 명확성으로 인정받는 아랍에미리트에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라이선스를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바이낸스는 업계를 상당한 차이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도 이 몇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요. 또 2억 6천만 명 이상의 이 등록 사용자를 보유하고 누적 거래량이 10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믿을 만한 두 소식통이 미국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곧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이 리플 측 법무팀이 작년 8월 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의 판사는 리플에 약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했었죠. 리플 측은 SEC 수장이 교체되면서 기존 암호화폐 제재 조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왜 리플만 여전히 처벌을 받아야 하냐라고 주장 중입니다. 리플이 기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현재 SEC조차도 과연 리플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는 달리 리플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위믹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지난 2월 28일 발생한 플레이 브릿지 공격 이후로 피해 회복과 또 서비스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첫 번째 조치로 NFT 네트워크 전환을 위한 브릿지 기능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어서 NFT 브릿지의 재개는 중단 전에 서명했던 트랜잭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3월 21일까지 강화된 보안이 적용된 신규 인프라 환경에서 전체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00만 배 이상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알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 애킨스를 위원장으로 지명했지만 아직 인준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앞서 SEC는 XRP, 솔라나,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다수의 알트코인 현물 ETF의 심사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SEC는 해당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ETF 및 카나리 캐피털의 라이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도 연기가 됐는데요.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월 말 XRP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SEC는 2월 중순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인정한 XRP ETF 신청 사례입니다.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지난달 그들이 절취한 기록적인 15억 달러의 암호화폐 중 적어도 3억 달러를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2주 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엄청난 양의 암호화폐를 절취했는데요. 북한 해커들이 절취한 이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북한의 군사 개발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조사기관 엘립텍의 공동 설립자 톤 로빈슨 박사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 중 북한은 암호화폐 세탁에 있어서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군사 및 핵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수십 건의 해킹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라자루스 그룹의 배후임을 결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융이익을 위해 해킹을 동원하는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온체인 기술 분석에 입각해 몇 주에 걸쳐 15%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더리움은 2023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실현 가격인 2,054달러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실현 가격은 각 이더리움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평균 가격을 계산, 이 전체 유통 물량의 평균 매입가를 나타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실현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더리움 홀더들이 전반적으로 미실현 손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이 MVRV 비율은 0.93으로 하락해 이더리움 홀더들이 평균적으로 7%의 손실을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TVL 수수료도 크게 감소가 됐는데요. 글래스노드는 만일 이더리움이 반등한다면 1,900달러에서 2,200달러 구간은 매도 주문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저항선 2,2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 개장까지 약 1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둔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이 같이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켠 채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2% 상승하면서 2,595포인트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하면서 735포인트에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수그러든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시장 문을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후 협상이 잘 끝났다라는 부분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그래도 전기전자 위주로 잘 들어왔고요. 2019년 이후로 외국인 순매수 전기전자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반도체가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레거시단에서 회복이 좀 있다라는 부분, 랜드 값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떨지 계속해서 이현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간밤 미증시에서는 이 CPI 지수가 예상보다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재워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증시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엔비디아도 6% 상승풀을 또 켜줬고요. 테슬라도 7%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쪽으로도 좀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K-뷰티 쪽으로도 훈풍이 좀 든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켠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9% 상승하면서 2,598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하면서 73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와 마찬가지로 함께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 종이목재 0.29%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도 0.31%, 의약품도 0.3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쪽으로는 좀 하락폭이 깊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장 중에는 바뀔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0.43% 상승하고 있고요. 이 기계 쪽으로도 0.55%,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기, 전자 쪽으로는 강합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높은 무거운 종목들이 많은 전기, 전자 쪽으로 오늘도 1.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 1.2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다만 철강, 금속 쪽으로는 0.48% 좀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철강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으로는 전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서비스 1.9%, 제조 쪽으로는 0.99%, 건설도 강합니다. 0.83%, 유통도 0.71%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금융주 쪽으로도 오늘은 상승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0.78%로 또 상승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섬유 의류 쪽으로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0.57% 상승하고 있고요. 종이 목재 쪽으로는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 음식료 담배 쪽으로도 지금 보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판 매체 복제 쪽으로는 1.14% 좀 하락폭을 키우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고요. 화학 쪽으로는 오늘 강합니다. 0.9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오늘도 반도체 투톱 강하게 또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4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1.81%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6%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6%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간밤에 이 테슬라가 7%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연일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보인 만큼 2차 전지주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74% 상승하며 지나고 있고요. 다만 현대차가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은 좀 쉬어갑니다. 0.05% 소폭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기아도 0.3%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기아는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좀 살짝 쉬어가면서 지나고 있는 흐름도 체크해 보시고요.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2% 상승하면서 어제와 동반으로 같이 또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한 모습입니다. 3.16% 상승하면서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3.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역시나 이 테슬라의 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 쪽으로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 상승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HLB 어제는 조금 속보 좀 하락하면서 좀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는데 0.64% 상승하며 지나고 있고요. 로봇주들 역시나 계속해서 훈풍이 든 모습입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T-로보틱스도 함께 동반 강세가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0.36% 상승하고 있고요. 또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 위로 올라온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8.36% 상승하면서 49,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래시스입니다. 이 K-뷰티에 대한 훈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볼륨업 쪽으로도 유명한 만큼 오늘도 0.3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리가켄바이오입니다. 1.84% 상승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이 전자기술 쪽으로도 역시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정말 강한 모습 계속해서 포착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조금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좀 강합니다. 3.76%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방산주들이 다시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까지 오늘 전부 다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업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하락폭으로 다시 좀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 그래도 테슬라가 강했기 때문에 강할 것인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하락세로 변환이 됐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 쪽으로는 계속해서 그래도 좀 수급을 받는 모습입니다. 0.7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어제 좀 매물이 출회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그 매물 출회를 다시 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4% 상승하면서 4.37%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부분도 1.17%. 포스코 부분 오늘 요즘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죠. 포스코 1.02% 상승하며 지나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이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6.989%, 6% 넘는 흐름을 보이면서 또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쪽으로는 그래도 에코프로 BM, 이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 쪽으로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쪽으로도 어제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0.05% 쉬어가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만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유한양이 요즘 계속해서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만큼 1.3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SK 바이오팜 쪽으로도 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혼조세로 마무리를 좀 지었고 더불어서 일단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좀 아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현물 선물 다 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일단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켜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밤에 CPI 지표가 잘 나와서
네. 이렇게 웃으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만약에 지표가 좋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도 미국이고 지금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는 이제 수급 이벤트들도 있는 지금 맞아요. 3월이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의 모습은 다소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장 중후반부에 특히나 종합권 증시가 열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남은 3월 달 그리고 이제 4월 달까지도 안 좋은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 위치와 우리 그 반도체 IT 기업들의 주가의 위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고 이 부분이 작년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였다면 약점이었다면 단점이었다면 올해에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만의 어떤 메리트,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작년에 많이 매를 먼저 맞아놔서 그런지 그렇죠.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미국 증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 아니고 일본에서도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쪽에서 뭐 큰 모멘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상 아니긴 한데 오늘 만기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정도 반응 나온다라고 본다면 반등의 시작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반등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시작의 시작? 반등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아, 시작일 수는 있다. 그런데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증시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미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그동안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의 주가의 하락 요인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된 날이 아닙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한 날이기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강도도 사실은 장 막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장 막판까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승분을 유지시켜주고 플러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의 매수세. 선물의 매수세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일을 앞두고 그래서 현물 중심으로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하지만 오늘 중후반부에 봤더니 출발과 다르게 조금 지지부진하고 외국인들 기관들 우리나라 현물 증시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들도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우리나라 시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의 PPI라든지 남은 어떤 추가적인 관세 이야기에 눈치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대형주들보다는 아마 중소형주들의 종목별 장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후반에 수급이 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다음 주를 좀 내다보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올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본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달러원 환율일까요? 일단 환율 시장도 그런데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뉴스 한 줄 한 줄에 확 너무 올랐다가 흔들리고. 그리고 확 내렸다가 맞아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특히나 엔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맞아. 100엔 넘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또 엔캐리 청산의 부담감을 언제든지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작년 8월 15일 날 엔캐리 청산의 그 공포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겪었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도 장중에 나올 수 있음을 좀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환율 시장을 보시면서 추적하기란 이 또한 녹록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뉴스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시장에 민감도를 주는 뉴스는 관세입니다. 관세.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덜한 쪽이 뭐냐면 중국 쪽에 대한 뉴스인 것 같아요. 중국 쪽은 오히려 안 좋은 악재 뉴스보다 최근에 보면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겠다. 아니면 소비를 촉진을 시키겠다. 아니면 소비 촉진을 통해서 기업들의 다가오는 1분기 실적들의 개선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에 찬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고 추적을 하셨던 분들 힘드시다면 뉴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뉴스가 트럼프의 입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네. 오히려 중국발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쪽 만약에 뉴스를 네.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양회 끝나고 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한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섹터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철강도 있을 거고 석유화학, 네. 어제 잘 갔던 화장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을 가장 좀 유망 있게 좀 보실까요? 일단 1차원적으로는 화장품주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들이 먼저 강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우선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어제 강한 화장품주들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 지금 돌입했어요. 대신에 저는 이 쉬어감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주들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낸 작년이었고 올해 이제 플러스 여기에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개선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는 지금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 그렇죠. OD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냐 LG생활건강이냐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 혹은 여의도 쪽에서 원하는 픽은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LG생활건강이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서 저도 지금 이 두 기업 중에 무언가를 선택을 하냐고 물어보면 참 네. 복잡하긴 하나 그래도 중국 매출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은 아모레퍼시픽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CNC 인터내셔널이 정말 오랜만에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 종가 부근에서 잘 쉬어가고 있는데 저는 화장품주를 보신 분들은 이런 쪽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쪽을 우선은 가장 유망 있는 섹터로 그렇죠. 인정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봤으니까 외국인 순매수단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단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한화 그룹주로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비전이 지금 현재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이슈가 있었죠. 한화 에너지였나요? 한화 네. 에너지 IPO 이슈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난번 인터배터리 때 LS 그룹 관련해서 비슷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워낙 여기에 대한 뉴스 민감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비슷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좀 많이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룹주 하면 방산도 조선도 같은 모멘텀 가지고 있었던 한화가 가장 대장주였는데 어제는 지주사가 급락했고 오늘은 그래도 흐름이 개장했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배구조 변수가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주가가 빠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사실 하나그룹주 최근의 퍼포먼스를 보면 언제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시세를 너무 올라서? 내줬었기 때문에 네. 너무 이 뉴스에 강하게 연결고리를 링크시켜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터배터리가 참 희한한 게 네. 본질은 배터리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두 기업에 관심을 쏠렸죠. LS. 한화와 LS.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곤 있지만 이 맞아요. 반등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선은 뉴스 플레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앞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LS를 포함한 LS 그룹사들도 보시는 게 좋다. 하나와 하나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어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어제의 변동폭을 만회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 낮아 보이죠. 네. 왜냐?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하루 만에 바글바글 지금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쪽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이 하나를 담는다 그래서 이쪽을 좀 쫓아가신다 했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보다는 LS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LS 그룹이 참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비슷한 이슈로 한화 에너지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만회가 좀 된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장 후반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또 올라왔던 쪽 중에 하나가 알맥.
그린 리소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희귀 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산 철강이나 희귀 금속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광물 전쟁으로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알맥이나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안티모니 수출 통제 이슈 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조금 빠지긴 하는데 언제든 관세 이슈를 타면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워낙 시총 좀 작으니까 그렇죠. 다시 오를 수도 있어서 트레이딩 전략 정도는 또 괜찮게 좀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왜 어제까지 강했던 관세 관련주들이 약하냐. 네. 결국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후퇴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했는데 CPI 지표를 봤더니 꽤 괜찮았어요. 물가가 더 안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관세 이슈가 다 반영이 안 된 수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죠.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아직 관세에 대한 미반영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선 시장을 어느 정도 안도시켜주는 숫자는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어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저점 매수가 쏠리면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누굽니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앵커님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만약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다면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조정 나올 때 좀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순위를 매겨보자면 결국 알루미늄도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느냐와 갖고 있지 않느냐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알맥과 알루코 이 두 기업이 지금 현재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거나 공장을 그렇죠. 짓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만을 저는 보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만약에 관세 이야기가 다시 불거져서 이 둘이 대장주로서 치고 올라오게 되면 그 뒤를 따라서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과 같은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미리 체크해 두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아제강 이쪽도 네. 나쁘지 않을까요? 철강 쪽으로 본다면? 세아제강은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관세 이슈도 관세 이슈지만 LNG도 있고. 저희 LNG 프로젝트 한다고 지금 여기저기 많은 뉴스들이 그쵸, 나오고 그쵸. 있어서요. 강반 쪽은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세아제강이 가장 편안하게 음.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경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은 상황 속에서는 사실 가장 관심받을 수 있는 쪽이 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시선이 그렇죠.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테마 이야기하면서 푸드, 유틸리티, 엔터 합쳐서 펀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쪽으로 그러면 포트도 당분간 좀 재편해 두는 전략 어떨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추가 매수를 할 자금은 있어도 이거를 따로 빼서 음식료라든지 통신주를 사가지고 기존의 계좌의 어떤 마이너스를 방어하는 해지 형태로 네. 포트를 꾸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전략보단 네. 다수의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요. 지금은 기술주들의 어떻게 보면 조정을 저는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 아무리 엔비디아 안 좋고 테슬라 안 좋다 하더라도 뭐 테슬라는 논외로 좀 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IT를 포함한 기술주들은 지금 실적도 실적이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엔 AI와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계속 바라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음식료 업종 삼양식품이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낮은 위치라면 고민해볼 필요는 근데 있는데 특히 막 100만 원 이야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삼양식품까지 물린다면 네.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포트를 해지 전략으로서 경기 방어주로 옮겨가는 건 일단은 반대의 사인을 네.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반도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레거시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낸드 값도 이제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서 이제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 받고 있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삼성전자가 다시 5만 5천 원 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여기 20만 원, 5만 5천 원 선까지는 다시 컴백한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방산 전선이고요. 방산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오늘 우주항공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선 쪽에서는 워낙 좋은 이야기 많고 어제 삼성중공업, FLNG 관련해서 8조 수주 이야기 있었습니다. 8조 수주라고 하면 작년 매출 대비해서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도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고 방산 쪽 일단 1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에 트럼프 대통령, 나토 총장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전망이라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자 암호고요. 초전도체까지 조금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관련해서 뭐 국가 공모전 최종 선정했다라는 내용, 뭐 기술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마 GTC 관련해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올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체크해봤고요.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반도체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에 지금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종목군들 너무 많잖아요. HBM을 봐야 되는지 디램, 낸드 플래시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CXL과 같은 기판, 유리 기판 쪽을 네. 봐야 되는지 지금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엔비디아의 반등.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또 반등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처음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정도면 사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만하죠.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확한 명분은 아니니까. 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GTC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할 거냐. 네. 결국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가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건데 이거를 많이 팔기 위해서 혹은 이걸 양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열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든요. 특히나 어제와 그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엔비디아와 TSMC마저도 이제 유리기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전히 블랙엘 아키텍처라든지 루비는 발열을 못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를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SKC, 앱솔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제품을 양산 준비가 다 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유리기판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나온 트렌드의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SKC 기반의 기존에 강했던 유리기판보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하는 삼성밸류체인의 유리기판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기도 있겠지만 뭐 필옵틱스야 JNTC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반면 KC텍과 같은 기업들도 새롭게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서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저는 기업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KC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중소형주를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지금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모멘텀 부자이긴 하지만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기였는데 유리기판 쪽에서 이렇게 승부수를 좀 띄워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와 KC텍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우리가 지금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게 디램의 재고가 줄고 있다. 그래서 디램의 가격이 7개월 만에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가오는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재고를 소진하고 디램의 가격이 올라올 정도면 장비주들 중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을 볼 때도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 쪽을 보실 때도 패키징이라든지 후공정 쪽이 여전히 뭐 좋긴 하죠. 하지만 이젠 그동안 소외받았던 전공정도 보시는 게 저는 좋고 플러스 레거시 쪽이 이렇게 잘 살아난다면 아직 HBM을 하고 있지 않은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가장 이 단단한 종목들 원익그룹주들 이때쯤 이젠 볼 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내렸던 쪽에 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 유리기판 쪽으로 본다면 KC텍이랑 삼성전기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또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언급이 좀 되는 단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GTC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키노트 스피치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수요일 오전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앞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발열 키워드도 있을 거고 좀 더 넓게 보면 휴머노이드도 있을 거고 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양자 암호까지도 네. 어떻게 보면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타임라인을 갖고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일단 양자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진짜 제외예요? 양자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섹터를 보신다면 가장 유력한 건 SK텔레콤 쪽인데 SK텔레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자 암호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없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골라야 한다면 솔리드 하나밖에 지금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저는 결국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한 발열의 키워드일 겁니다. 지금 GTC가 열리는 곳에 첫 번째 부스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앉아 있냐면 네. LG가 앉아 있어요. 근데 어제 LG전자가 갑자기 움직였죠. 맞아요. 근데 LG전자가 움직였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거기서 양자 얘기가 나왔어요. 무엇을 하냐? 양자도 하지만 여기서 칠러를 공급을 해서 발열 기술을 선보이겠다라는 뉴스가 어제 포인트였거든요. 저는 이 GTC 이벤트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관심을 줬었던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탈시스 이런 쪽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오히려 다크호스 쪽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LG 쪽도 한번 이제는 보실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사실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의 고질적인 문제가 마케팅을 안 해서라고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뉴스가 없었다면 LG전자가 발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아마 많이들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보면 그 첫 단추가 잘 좀 깨어낸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다크호스로서의 여전히 GTC를 보신다면 발열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유리기판이 나오면 다른 거 다 부질 없어지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네. 유리기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중에 LG전자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LG전자를 마침 저희가 개장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좀 못 갔던 종목인데 사실상 만약에 이번 GTC를 통해서 다크호스로 또 부각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조방전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사실 뭐 이쪽은 큰 말은 필요가 없는 섹터기는 한데 눌렸을 때 접근해야 되나라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밖에 없긴 합니다. 방산주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유럽 쪽에서도 방위비 증가한다, 재무장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쪽에서도 계속된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FLNG 이야기하면서 우리 삼성중공업 좀 살펴봤었는데 그게 8조 정도니까 지난해 매출 대비해선 80% 꽤나 많은 수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이면 요 정도 주가면 적정 주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은 더 올라갈 만한 명분은 확실하죠. 다른 조선사들과 다르게 FLNG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현재 그 특수성이 미국의 지금 어떤 정책과 딱 결이 같잖아요. 그렇기에 다른 조선주들보다 오히려 늦게 출발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른 조선주들 오늘 흐름 좋고 방산주들 흐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챙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거로 두 가지를 좀 제시를 드릴게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거는 신조선가와 수주 잔고잖아요. 그런데 신조선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하향 안정화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플러스 어떻게 보면 신규 수주에 대한 속도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저는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공매도 재개에 조금은 타겟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일단 수익을 보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라도 하시면서 확정을 지어주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주들은 당연히 지금 유럽 증시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더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방위비를 올리면 자국 기업들의 제품부터 먼저 사주지 않을까? 그 얘기 한번 나왔어요. 사주지 않을까? 그게 만약 부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일 가능성들이 높아서 지금 장점과 단점이 계속 같이 공존하고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조선과 방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나 무리하게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일정 부분은 저는 챙기는 게 더 가면 좀 아쉽겠지만 네. 내려갈 때를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선이랑 방산은 수익에 대해서 확정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 네. 주셨는데 그럼 전선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전선은 조금 다르게 봐야죠. 전선은 그동안에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의 수급 이동을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선주들 중에 각각의 히스토리가 조금 달라요. 네. 대한전선은 지금 LS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네. 때문에 본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럼에도 지금 대원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구리 가격과 그동안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었던 섹터가 바로 전선주였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리값이랑 연동됐을 때는 전선주가 더 강세 보일 수 있고 네. 그동안 먼저 조정을 받았던 걸 생각한다면 좀 다른 개념으로 조선과 방산과는 다른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하자 국내 투심이 되살아나며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8일 만에 20만 닉스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는 2월 CPI 지수가 미국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알맥의 주가가 장 초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알맥은 관세율 0% 확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알맥은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의 1단계 물류 공장 가동에 이어서 2단계 생산 공장까지 구축 중인데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 잇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주 모멘텀으로 올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지만 신규 국가 수주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유럽 방위비 증액 기대감에 국내 방산주들이 줄줄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 로템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돋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위비 증액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수요 증대에 이 시장 확대가 되는 수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그래도 CPI가 좀 둔화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재워진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깃든 모습입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예살 체결과 지수와도 동반되게 같이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8% 상승하면서 2,59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9% 상승하면서 73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좀 돌아오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사주고 있습니다. 37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랜만에 좀 외국인 돌아줬는데요. 다시금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마이 나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초반과 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쪽으로는 0.03% 상승하고 있고요. 섬유, 의복 쪽으로 좀 하락폭이 깊습니다. 0.46%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종이, 목재, 화학, 의약품 모두 0.1에서 0.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불을 켜준 모습인데요. 비금속 광물 0.5% 상승하고 있고요. 기계 쪽으로는 그래도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24% 상승하고 있고 전기, 전자 쪽으로는 좀 상승폭을 좀 내렸습니다. 0.69% 상승합니다. 운수 장비 쪽으로 좀 상승률이 좀 짙은 모습인데요. 2.6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에 대한 업종별 등락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기타 서비스 2.17% 상승하고 있고요. 제조, 건설 쪽으로도 좀 강한 흐름 그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쪽 0.7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금융주들이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지금 내림세로 갈아탔습니다. 0.14% 하락하면서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그래도 돌아온 걸까요?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6%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훈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06% 상승하면서 20만 닉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간밤에는 테슬라가 좀 7%, 8%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같이 동반 상승해주려나 싶었는데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5%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협업이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기아입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은 소폭의 하락폭을 보였었는데 지금 0.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요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익에 대한 개선의 기대가 좀 상승으로 보여주려나 싶었는데 지금 1.23%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 곧 있으면 이사회가 열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8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오늘 하나 쪽으로 다시금 좀 돌아왔습니다. 6% 강한 흐름 보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초에는 좀 방산주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같이 함께 6%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금융입니다. 오늘 금융주 쪽으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 전반적으로 보였지만 KB금융은 강합니다. 2%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79,100원 지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강합니다. 3% 강한 흐름 보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포스코 관련 주들 좀 강한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0.8% 소폭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견고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2.66%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또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0.01%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16위부터 20위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그래도 금융주도 좀 견고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0.51%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 오션 어제 소폭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3.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 또한 1.21% 상승하면서 조금은 좀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주들의 이 투심이 조금은 올라온 모습일까요? 오늘 4%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신약에 대한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대감을 부풀어 일으키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지금 하락폭이 깊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하락으로 지나고 있고요. HLB도 지금 1.6%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가남 신약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만큼 1.6%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 관망세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0.79% 하락하고 있는데요. T-로보틱스와 함께 요즘 잘 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어제는 좀 바이오주 쪽으로는 쉬어가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삼천당 제약 오늘 그래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92% 상승하며 지나고 있고요. 휴젤 보겠습니다. 휴젤 0.75% 조금은 하락폭을 좀 키운 모습인데요. 휴젤 한한령에 대한 해제 가능성에 조금은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이 강합니다. 오늘 7%까지 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10위권에서 다시금 이렇게 더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 아무래도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진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1.5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K뷰티 대표 주자인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꾸역꾸역 버텨나가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개장 초반에 매도였던 거를 지금 현재는 매수 포지션으로 바꿨습니다. 장 후반은 어떤 변동성 보이게 될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장 막판 들어서 수급에 변동성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